자, 우선은 운문편이고 시적화자.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시적화자라고 하는데 이제 용어로는 시적화자를 같은 말로 시적자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서정적 자아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정서를 띠고 있는 자아라는 소린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화자는 이꼴 시인일까요? 아니면은 시인 따로 화자 따로일까요? 둘 다. 그쵸? 둘 다예요. 둘 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주제와 시인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순수성에 대해서 주제를 전달하고 싶은데 어른인 내 입장에서 순수성을 전달하는 게 주제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순수성에 결부되는 더 적절한 어린 화자를 다시 세워요. 그럼 그때는 이제 가상의 인물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주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시인의 그 본연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상관이 없다. 그때는 시인과 화자가 동일한 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시인일 수도 있고 화자는 시인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화자는 시 속에 드러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근데 화자가 시 속에 드러난다는 게 뭡니까? 시 전체의 내용을 이어가면서 말하는 사람이 화자 아닌가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내 존재를 밝히는 거잖아요. 시 전체를 봤을 때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나나 내나 우리가 있잖아요. 나나 내나 우리가 있다면은 시적 화자가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라고 나온다면 그냥 쓱 찾으세요. 그러면 오 있다 나 그럼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 게 지금 바로 찾을 수는 있었지만 작품 자체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고전 시간은 필요가 없어요. 고전 시간은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게 제목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제목이 없는 고전 논문도 워낙에 많고요. 제목 자체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현대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보지 않고 내용으로 갔을 때 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작품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문학 작품이다 무조건 제목 찝고 가시는 거예요. 엄마 걱정. 자 올라갑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그럼 시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온갖 추리를 다 해야 돼요. 우리 엄마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사하는 사람.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갔다는 거 보니까 열무를 팔러 가셨겠죠? 네.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그럼 보세요. 나는 그냥 방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를 찬밥처럼 방에 담겼다 라고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있고 엄마가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저녁을 먹으면서 그 안에 가정 내에서의 분위기를 만약에 온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따스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밤늦도록 엄마가 해가 시든 지가 오래됐는데 오지도 않고 나 혼자서 기다린다면은 그걸 온도로 말한다면 추위겠죠. 춥죠. 그걸 갖다가 나는 혼자서 춥게 라고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쉬다 보니까 비유했어요. 찬밥처럼이라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물어본다라는 거죠. 화자의 이 상황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었다. 자, 그러면 찬밥처럼 했을 때 감각, 인간의 감각이 몇 개죠? 5감. 여자는 하나 더 있다고 늘 제가 얘기하죠. 식스센스 6감. 저 새끼 저거 바람 폈어. 그럼 딱 알잖아요. 그죠? 네. 감각적이다 그러면요. 5감 중에 뭐가 드러났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찬밥처럼 했으니까 감각적 이미지 중에 뭐가 쓰인 거예요? 네. 온도와 관련된 건 무조건 촉각입니다. 촉각. 그럼 여기서 나타난 게 촉각적 이미지, 촉각적 감각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화자의 처지를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었다. 혹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었다.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유추를 해보십시다. 왜 숙제를 천천히 하고 있을까요? 이거 진짜 어이없는 게 9급에서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요게 천천히 숙제를 해도의 이유에 대해서. 그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 9급에서 나왔을 때는요. 숙제를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숙제를 하기 싫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엄마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숙제를 하고 나면 그 외로움이 더 커질 거니까 엄마를 기다리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숙제를 하고 엄마 안 오시네. 자,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린대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또 다른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났죠. 어느 거요? 그렇죠. 청각적 이미지.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근데 여기서 나타났죠. 어둡고 무서워. 그 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 다른 문학 갈래와의 차이점, 가장 큰 특징은요. 뭔가를 직설적으로 바로 말하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압축하고 함축하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돌려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 무서워 라고 말한다면은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정서의 직접 표출. 정서의 직접 표출. 자, 금간창 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그리고 시는요,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그 짧은 내용 안에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면은 정말 과감하게 뺄 건 빼고, 그리고 모든 시어들이 전부 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의미 없이 들어가는 구절이 없거든요. 여기서도요, 그냥 창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하면 되는데, 금간창틈이라고 하는 구절을 굳이 넣어줬어요. 그럼 뭘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구절을 넣어놨을까요? 그렇죠. 그거죠. 맞아요. 화자의 궁핍한 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금간창틈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주는 거죠. 금간창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요한 빗소리 소리 나왔죠? 무슨 감각이요? 그렇죠. 청각.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이제 이런 데서 놓치시면 안 돼요. 아주 먼 옛날. 그러면은 엄마가 시장 가서 아직 안 돌아오고 그런 엄마를 혼자서 숙제해 가면서 시간 때워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외롭고 무서워서 어둡고 무서워서 울고 있던 게 아주 먼 옛날이래요. 그럼 만약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질문이 만약에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다라고 한다면 오해요, X예요. X가 되는 거죠. 그쵸? 왜요? 아주 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성인이 된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 잡아내시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우리가 보통 방에 불 뗄 때요. 옛날 온돌방들이 불 때는 집에서 살아보셨어요? 네, 저도 불 때는 집이 저희 집은 아니었고 저희 바로 앞집, 저희 집은 이제 연탄 때 썼고요. 어렸을 때. 불 때는 집에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고구마 꼬만 한 입 얻어 먹으려고. 네. 그러고 있으면 이제 욕쟁이 할머니가 뭐로 죽으려고 거기 앉아 있어. 그러면서 이제 고구마를 하나씩 꼭 주면은 이제 그거 물고 오는 게 낙이었는데 이렇게 불 때잖아요, 아궁이. 부엌에서 이렇게 불을 때면은요, 이 연기가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엄청 큰 돌들이 있는데 이 사이로 이렇게 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 위에 얇은 판때기 같은 거에 이제 그 황토를 쫙 깔아놓은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돌방이에요. 그럼 이게 연기가 이렇게 밑을 돌겠죠? 그러니까 방보다 구들장이 뜨끈뜨끈해지죠? 이렇게 돌다가 이제 위로 굴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왜 아랫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을 때 여기가 아랫목이에요. 여기가 아랫목이고요. 여기를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윗목이에요. 그럼 아랫목이 따뜻할까요? 윗목이 따뜻할까요? 아랫목은 타 죽어요. 진짜 따뜻해요. 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아랫목에 그 장판이 있었는데 그 장판이 특히나 이 부분이 불기운이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다 보니까 장판이 이게 뜨겁다 못해 그냥 바짝바짝 거의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추운데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뭐라고 하시면은 앉아있으면서 장판을 조금씩 뜯으면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럼 이제 할머니가 들어와가지고 이불을 딱 이렇게 들쳤는데 이 장판 쪼가리 이렇게 쪼개고 있으면 이제 요거는 한 바가지 먹고 이제 고구마 하나 얻어 먹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아랫목 윗목을 얘기하면은 여기서 직접적인 용어 자체에서 온도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감각적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촉각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따스함이고 얘는 춥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했으면은 내 어린 시절이 윗목처럼 차갑고 추웠다. 그러니까 힘겨웠었다 라고 하는 걸 뭘 통해 드러내요? 촉각적 감각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경험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촉각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촉각적 이미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촉각적 이미지가 또 나왔어요. 작품 자체에 대해서 특성을 물어볼 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요. 보통 인간이 가장 많이 쓰는 감각이 뭐죠? 시각. 그렇죠. 시각. 시각을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죠. 근데 전반적으로 색채나 경치 이런 것만 나오면 전부 다 시각만 써요. 근데 그거 하나 쓰였다고 해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시각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이런 식으로 촉각이나 청각이 나타나 버리면은 전반적으로 감각적 이미지를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니면 다 시각인데 딱 하나 정도 공감각적 심상 같은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용어가 생소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좀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작품에 대한 정리는 다 따라오셨죠? 네, 필기 잘 해놓으셨죠?